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을의 이유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을의 이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상담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또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생생법률쇼에는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의사의 잘못된 진단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생활비를 주지 않아요. 채무자 가족에게 부채 사실 알렸는데 불법 추심? 이혼 소송 중 임시 양육자 선점하려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일상의 로 시간입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함께 알아볼 법률 상식 뭔가요? 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면 가장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불법인지 몰랐어요. 이런 바뀐 말이 줄 몰랐어요. 네, 맞아요.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꼭 알아야 하지만 헷갈리는 교통법규 몇 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바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인데요. 사실 이게 지난해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보행 중인 사람이 없다. 이럴 때 그냥 가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논란이 좀 있었죠. 네, 일단은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일단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건가요? 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할 때 전방 신호가 적신호일 때 빨간불일 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거나 전방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신 후에 보행자가 다 건넌 다음에 서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빨간불일 때는 이제 반드시 이제 그렇게 우회전할 수가 없고 녹색일 때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했을 때 이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등이 네. 또 녹색인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우회전 전에 전방 횡단보도, 그러니까 우회전하기 전에 여기 있는 횡단보도와 우회전 직후에 나타나는 횡단보도에 적용되는 법규는 일단 동일합니다. 네.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있다면 우회전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만 우회전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보행자가 없더라도 우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회전 일시 정지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의무에 따라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승합차의 경우에는 7만 원, 승용차의 경우에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운전자들이 좀 이곳에 들어서면 좀 난처해하기도 하고 네. 좀 당황을 해서 그런지 유독 교통사고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회전 교차로인데요. 만약에 이제 회전 교차로에서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과실은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회전 교차로에서는 일단 별도의 신호 체계 없이 원형의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차량들이 회전을 네.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권은 무조건 먼저 진입하는 차량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 회전 중인 차량이 있으면 회전 교차로에 진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네. 회전 중인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이 우선인 거고요. 네, 무조건 우선권이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이 있으면은 진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회전 교차로에 진입을 할 때에는 좌측 깜빡이를 켜야 하고 네. 그 다음에 진출하게 되면 나가는 경우에는 우측 깜빡이를 넣어야 되고 또 일반적으로 회전 교차로에서 진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회전하고 있는 차량의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회전하는 A 차량 여기 화면에 보시면 네. 회전하는 A 차량의 과실이 20% 그리고 아. 끼어든 차량의 과실은 80%로 이제 기본 과실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전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접촉 사고가 네. 나도 회전 차량에게는 과실 비율이 20 정도가 네. 잡히게 된다라는 네. 사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간혹 이제 깜빡이를 안 켜고 네. 이렇게 좀 뭐 좌회전을 한다든지 우회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되거나 뭐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무조건 켜야 하는 네네. 것이죠. 이게 뭐 요 정도는 뭐 봐줘도 되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은 네. 본인이 가장 위험할 수 그렇죠. 있는 행위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방향지시등이라고 하죠. 깜빡이. 방향지시등 작동은 교통법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소위 깜빡이라고 불리는 우회전,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권장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방향을 바꾸기 전에 이제 해당 후미등,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이 등을 켜서 뒷차가 내 차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또 대처할 수 있게 해야지만 사고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의무사항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했을 때 이 경우가 만약에 적발이 된다면 이륜차의 경우에는 2만 원,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에는 각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3만 원. 네. 네, 이제 깜빡이 잘 네. 켜셔야 할 것 네, 같은데요. 귀찮다고 안 켜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지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를 좀 달리다 보면은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차량들이 좀 가끔씩 좀 네. 발견이 되거든요. 이런 차량들 뭐 단속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스 전용 차로를 제외한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로 이후부터 2차로는 승용차, 3차로부터는 대형 화물 차량의 주행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1차로에서 이제 추월을 위해서 1차로를 이용하고 나서 앞지르기가 끝나면 반드시 주행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쭉 1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어기게 되면 이제 이를 어겨서 이것이 무인 카메라에 뭐 적발이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운전자가 이것을 보고 뭐 블랙박스 등으로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의 경우에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벌점도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벌점도 10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하셔서 1차로 같은 경우에는 추월 전용으로만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뭐 시속 뭐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1차로로 계속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군요. 네. 그리고 요즘에 그 연두색 번호판이 이렇게 달려있는 네. 차량들이 좀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네. 이 연두색 번호판의 정체는 뭔가요? 네, 올해 2024년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8천만 원 차량 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고가의 법인 차량 개인 소유 차량이 아닌 법인 명의의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정해졌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이런 법이 왜 이제 개정이 됐냐면 이런 고가의 차량들을 법인 명의로
예를 들면 슈퍼카 이런 차들을 네. 법인 명의로 구입을 하고 이제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새로운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미 등록대에 있는 차량 번호판을 바꾸라고 하지는 않고요. 아, 이제 새롭게 네, 이제 개정 이후에 이제 등록하게 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연두색 그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법인 명의의 차량은 사실 연간 최대 800만 원의 차량 감가상각비와 최대 1,500만 원의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류비나 뭐 보험료 같은 공제도 가능하고 또 차량 운행 기록부를 작성을 하면 추가로 경비 인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편법처럼 네, 그렇게 그렇죠. 하는 경우가 좀 있었죠. 이렇게 혜택이 많은 법인 차량을 개인이 몰고 다니면서 회사 돈을 이용해서 좋은 차도 사고 그 다음에 세금도 이렇게 맞아요. 아끼고 비용도 절약할 수가 있는데 이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을 한 법인 차량이 예를 들어서 업무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아파트에 계속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다거나 뭐 다른 사람이 운행을 하게 된다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저런 비싼 법인 차량이 지금 법인 용도로 이용이 되지 않구나 확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타인이 그걸 보고 알 수가 네,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탈세 제보 등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뭐 국세청에 제보가 되거나 아니면은 또 만약에 뭐 유명한 분의 뭐 그런 차량이다라는 것도 이제 알려질 수가 있게 되니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소위 약간 망신주기 같은 그런 이제 부수적인 효과들도 노리는 그런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눈을 좀 감시망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인 것 같은데 이 밖에 저희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알아봤지만 그 밖에도 좀 알아두면 좋을 교통법규 더 있을까요? 네, 잘 모르시는 내용들일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면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을 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 이렇게 안고 운전을 하시게 되면 이게 만약에 적발이 되면 자전거는 2만 원, 그리고 이륜차는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여되게 됩니다. 또 만약에 뭐 비가 엄청 많이 내린 이후에 도로 옆에 고인물 이걸 확 밟고 지나가면은 물이 튀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엄청 많으시죠, 네. 그런 경험이. 이런 경우도 사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의하면 물이 고인 곳, 이렇게 전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물을 튀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의가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 보행자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고 피해자가 해당 차량을 신고하면 세탁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건 이제 보행자인 저로서도 네. 좀 유익한 정보 같은데 그 밖에도 이제 보행자분들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이제 뭐 뒤나 옆에서 오는 차량들이 이제 그 자동차 경적 소리를 빵 해가지고 네, 굉장히 맞습니다. 좀 불쾌감을 네. 느끼거나 깜짝 놀라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이제 뭐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차도와 보도에 구분이 없는 길이나 골목길 운전하실 때 보행자가 보통 요즘 전기차도 많아서 소리가 안 맞아요. 나잖아요. 그래서 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으면 뒤에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경적을 울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8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해도 이륜차와 승용차는 3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도하게 경적을 울려서 혹시라도 난폭운전으로까지 간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꼭 너무 안 비키셔가지고 꼭 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뭐 상황마다 좀 네. 봐야 할 것 같지만 막 네. 이렇게 빵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네. 살짝 이렇게 빵 아. 정도로 약하게 경적을 울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면 갈수록 이제 보행자들도 좀 보호하려고 하는 법규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소에 좀 알쏭달쏭했던 그런 교통 법규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잘 기억해 두시면은 몰라서 낼 뻔한 이 벌금을 좀 아껴주는 아주 유용한 상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 전해드리는 일상의 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지금 제 집사람이 사망을 했는데요. 아, 네. 예, 그 원인이 그 자살로 나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원인이 자살하고 또 이제 폐혈증 네. 2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과수에서 그 검사를 했는데 네. 이 검사 결과가 네. 약물 과용, 네. 약물 과용이 조금 있다. 네. 이렇게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자살이 분명히 아닌데 네. 그 의사가 이렇게 자살로 했기 때문에 네. 제가 거기 보험에서 네. 그 사망 보험도 못 받고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네. 좀 너무 네. 판단이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의사의 판단이 잘못된 것 같아서 네. 그거를 자살이 아닌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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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의사는 못 만났어요. 아, 네. 결과지를 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아내분이 지금 사망을 하셨고 지금 국가수에서 검사를 했는데 약물 과용으로 나오셨고 예. 지금 이제 의사는 네. 약물 과용이 아니고 네, 네, 네. 자살로 그렇게 했어요. 아, 그 네. 약을 많이 먹었다 얘기죠. 아, 네. 그 사연 잘 들어봤고요. 옆에 이유진 변호사님이 함께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누면서 또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내분이 이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셔가지고 우선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지금 너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지금 국가수 결과가 나온 상황인가요? 명확하게? 예, 국가수 예, 결과는 나왔어요. 나왔고 그러면 예. 보험금은 청구를 하셨는데 거절을 당하신 상황인가요? 예, 그렇죠. 지금 거절된 상태죠. 그 보험금을 정식으로 청구를 했는데 자살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온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게 아마 상해사망보험 이런 내용일 거는 같은데 예. 이제 아시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자살이다라고 하면 보통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규정들이 다 보험 그 약관에는 다 들어가 있어서 그 이제 면책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은 현재 이제 사망 원인이 단순히 약물 과용으로 나왔지만 사망 원인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또 이제 폐혈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입원을 그 약물을 드시고 이제 병원으로 가신 이후에 조금 얼마 만에 이렇게 되신 건가요, 정확하게? 네, 뭐 약을 먹지도 사실은 않았어요. 네,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없었는데 네, 일단 이제 그렇게 졸도해서 갔는데 네, 병원에
그 중환자실에 한 3일 있었어요. 3일 정도 있으셨어요? 네, 3일 만에 돌아갔지. 그 약물이 어떤 성분인지도 나왔나요? 약물이 그 뭐냐면 수면제, 수면 유도제, 진정제, 수면 유도제, 진정제. 몰리브덴인가 무슨 그거가 조금 이제 과용이 되고 네. 졸피뎀은 그냥 그냥 거의 정상으로 나와 있고요. 졸피뎀 약은 너무 과하게 나오진 않았다. 예예. 네네. 신경 안정제인가 그거 신경 안정제. 예 몰리브덴인가 하여튼 그게 조금 이제 과하게 나와 있. 신경 안정제가 네네. 그래서 그냥 그 약물이 과용이 좀 있었다 그 네. 정도예요. 근데 이제 아내분께서 평소에도 여러 약물들을 많이 복용을 하셨나요? 이제 평소 지병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평소에 많이 먹었죠. 많이 드셨어요? 보통 뭐 네. 하루에 뭐 3번씩 좀 이렇게 다량의 약을 꾸준히 지병 때문에 드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셨던 거죠. 그렇죠. 약은 좀 먹는 편이었지. 그리고 또 평소에 지금 앓고 계셨던 평소의 질환 같은 게 있으셨어요? 평소 질환이 이제 자꾸 넘어졌어요. 네? 넘어졌다고요.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다가도 넘어지고 아, 침대에서 내가 그래서 몸에 그 피멍이 자꾸 넘어지고 하셔가지고. 예, 엄청 그거 있고 그 뇌출혈 옛날에 이제 한 20년 뇌출혈, 전에 네네. 뇌출혈 후유증으로 네, 그 이제 약간의 오른 왼쪽에 마비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대한 약을 계속 먹었죠. 뇌출혈 때문에 계속 다량의 약을 계속 드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네. 어지럽고 진통 아프니까 네. 진통제 계통하고 뭐 좀 어지러운 계통을 완화시키는 약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거 하고 그리고 수면제 네, 수면제도. 잠을 못 줘가지고 근데 이제 수면제가 혹시 아까 졸피뎀은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뭐 졸피뎀은 저 거기서 병원에서 많이 안 줘요. 그렇죠. 졸피뎀은 이제 딱 사이드밖에. 처방 일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렇지. 많이는 사이드밖에 안 처방을 못했을 텐데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이 사안만 들었을 때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어쨌든 지금은 보험금 청구를 보험사에서 거절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는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비용도 걱정이 되실 거고 보험금을 그래서. 받을 수 있는지도 아마 걱정이 되실 거는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린다고 하면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약물이 한 상황이라고 국가수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자살의 원인이다라고 자살의 어떤 요인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봐요. 네, 왜냐면은 뭐 지금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고 계속 여러 약물을 복용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검사를 하면 다량의 약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평소에 생활하셨던 아내분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물을 많이 드시고 뭐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없어요. 그런 상황 정황이나 예. 이런 거 전혀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좀 필요할 거는 같아요.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아프셨던 것 말고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물리적인 어떤 지병 이외에는 다른 정신적인 어떤 질환 같은 것들은 전혀 없으셨다는 점. 예. 그리고 이제 약물 평소에 얼마나 많이 복용을 하셨는지 처방받은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병원에, 확보를 그런 것들을 처방. 확보하셔가지고 처방한 내역, 진료받은 내역, 그리고 그 전에 진단서라든지 뭐 입원하셨던 내역 이런 것들 지병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좀 확보를 하시고 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이 보험사에서는 이게 의사가 지금 뭐 자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그냥 손쉽게 보험금 청구를 거절은 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은 소송으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좀 자살이라는 것이 어쨌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자살이라고 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평소에 지병으로 인해서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상황에서 그런 약물의 뭐 후유증이라든지 어떤 평소에 그 뇌출혈 후유증으로 앓고 계셨던 어떤 부분들이 또 그렇게 사망의 원인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지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뭐 지금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을 하셔도 어쨌든 뭐 제가 뭐 단정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보험금 청구의 가능성은 있다고 제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네? 어떤 어떤 절차를 좀 일단은 소송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변호사랑 상담을 하셔가지고 좀 진행을 하실, 왜냐면 이런 의료 관련 소송은 전문가의 좀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이런 그럼. 부분들은 변호사의 소송을 위임을 하셔가지고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 만약에 뭐 비용이 너무 걱정되신다 이런 부분들은 보험금 청구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대비를 해서 뭐 성공보수로 약정을 하시던지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런 부분들을 회부를 할 수는 있는데,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이런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사고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없이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료분쟁 그 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서나 처방전, 입원 기록 이런 모든 아내분의 어떤 의료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사망 진단서, 그리고 지금 사망 진단서, 그리고 국가수 감정이 나왔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보하신 모든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하셔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을 하시면 조정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근데 요거는 제가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어쨌든 조정 절차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이 이제 사건을 검토를 하고 또 사망 원인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또 보험사와 그리고 이제 상담자님 사이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를 하는 기관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적고 뭐 절차도 신속하기는 한데, 이 조정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정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정안이 저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조정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만약에 지급을 거절을 하면 다시 또 소송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는 있긴 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 중간 절차다. 여기서 마무리되면 가장 좋겠지만 마무리가 안 되면 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인식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분이 평소에 그 이제 복용하셨던 약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그 이전에 진료를 받으셨던 진료 기록, 진단서, 처방전, 그리고 아내분의 어떤 평소의 어떤 모습을 증명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자살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자살할 동기나 어떤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뭐 다른 가족분들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주변 지인들 어떻게 생활했다, 평소에 어떻게 자살의 어떤 징후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평소와 똑같이 평범하게 생활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하고 둘이 있기 때문에 저밖에 모르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 뭐 문자를 나누셨던 기록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평소와 똑같이 그렇게 지내셨다는 부분들을 통해서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보통은 이런 자살을 하는 게 사실은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아내분께서 그런 거 진단받으신 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우울증도 살짝은 있으셨어요? 예. 네, 그 정도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셨던 거죠. 약물을 복용하면. 그렇죠. 예. 뭐 심하진 않았죠. 네, 그런 정도로 입증을 하시면 충분히 뭐 그 보험금을 소송을 통해서는 그래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겠네요.
네, 보통 뭐 네네. 보험사를 상대로 이런 청구를 많이 해본 변호사를 찾아가면 조금 더 유리하게 또 더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사연 주신 분 지금 갑작스럽게 아내분이 사망하셔가지고 좀 많이 황망하실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마음이 좀 힘드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또 억울하게 가지 않기를 좀 바라시는 마음에서 이렇게 또 전화를 주신 것 같거든요. 예. 네, 오늘 저희가 드린 이제 말씀 바탕으로 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또 현명하게 좀 대처해 나가시면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예.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참 이 자살 관련된 네. 소송들이 참 쉽지가 좀 않은 걸로 네. 좀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의사분 국과수 결과 뭐 이런 판정을 좀 뭐 뒤집을 필요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사실은 자살이라는 것도 막 명백하게 그런 현장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은 의사가 명백하게 자살이라고 진단 내리는 건 좀 잘못됐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자살이어도 사실은 자살이 보험 청구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자살이어도 혹시나 또 자신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다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자살이라고 보험금 못 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상황을 좀 법률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좀 힘드시겠지만 또 이제 그 고인의 어떤 억울함을 좀 풀기 위해서 네. 노력하시는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결혼 33년 차로 아이들은 모두 성년이 돼서 독립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간 살면서 생활비 문제로 트러블이 많았는데요. 전업주부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남편은 늘 당연한 소비에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다툼이 있을 때마다 툭하면 내가 나가서 벌어라, 돈 많은 다른 남자를 만나라 등 온갖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고 이혼하자는 말도 밥 먹듯 했는데요. 하물며 그렇게 부부싸움을 할 때면 그달엔 카드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급기야 지난달엔 집을 나가버리더니 생활비도 끊고 고정비가 나가는 카드까지 인출 정지를 시켜놓은 건데요. 그러더니 이혼을 하자며 아들 결혼식 때 부득이하게 현금 인출받은 돈까지 갚으라며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동안 가정에 헌신한 결과가 이런 거라니 저도 너무 억울해서 홧김에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고 남아있던 남편의 물건도 싹 다 버려버렸습니다. 사실 생활비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와서 60이 다 된 나이에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니 막막한 마음이 큽니다. 막연한 생각으론 이혼을 해도 재산 분할도 못 받을 것 같고 소송 기간 동안의 생활비도 걱정이 되고요.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작년 말 정년퇴직을 해 올해부터 연금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손해평가사로 재취업에 성공해 매달 들어오는 돈만 5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듣기론 배우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을 하지 않아도 부양료 청구 소송을 통해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부양료를 받으면서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5년 전부터 남편이 일방적으로 시댁에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해 그동안 경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재산 분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돼 있어 남편이 마음대로 아파트를 팔아치울까 걱정이 되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참. 이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일부러 주지 않는 이런 부분도 가정폭력의 한 형태가 아닐까 싶거든요. 어떤가요? 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가정폭력을 이제 규정을 딱 하고 있어요.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어서 재산상 피해도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서 분명히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돈 문제로 굉장히 이제 갈등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현재 남편분이 집을 나가신 후에 생활비를 아예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부부 간에는 사실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부양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끊어버려도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법에는 부부가 서로 부양할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양 의무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의 생계를 지원할 책임을 지는 것인데요.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을 한다는 것은 부양 의무 위반에 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 생활 중에 한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배우자는 그 배우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이런 의무를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연 주신 분께서도 부양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밀린 생활비 지급받을 수 있게 좀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지금 앞으로 부양료를 달라 이것 말고도 부양료 청구 소송을 통해서 그동안에 주지 않았던 부양료를 체납된 부양료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런 부양료에 대한 지급을 일시불로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를 이제 청구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생활비가 얼마인지 그 구체적인 금액이나 언제부터 안 주기 시작했는지 그 네.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계부나 혹시나 뭐 은행 계좌 명세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이제 생활비 지출 내역을 좀 정리를 해 두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상대방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증명서나 뭐 재산 목록, 생활비가 끊긴 시점 이런 부분들이랑 그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이혼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좀 별거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별거 중이니까 내가 생활비 줘야 하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별거 중에도 부양 의무는 지켜야 할까요? 네, 별거 중이라면은 부양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는 중에도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부양 의무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별거라는 게 그냥 부부가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법적인 혼인 관계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양 의무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다툼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이제 모욕적인 말을 많이 했다고 하고 뭐 돈 많은 남자를 만나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일방적으로 이제 카드를 좀 끊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네. 행동들을 이제 그 남편분이 하셨는데 네. 이게 뭐 직접적으로 딱 이혼 사유는 네.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에서 좀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위자료 부분에서 조금 유리한 지점이 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남편의 행동이 지금 정서적 학대 내지 경제적 학대로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사실은 이혼 사유도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경우에 네. 따라서는 이혼 사유까지도 네.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는 정도로 이제 판단이 된다면 이혼 사유도 될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위자료를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산정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전업주부라서 네. 재산 분할을 좀 받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전혀 네네,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예. 한국 법원의 이제 재산 분할 원칙에 따르면 혼인 중에 축적된 모든 재산은 부부가 모든 재산이라고 하기엔 조금 힘들지만 혼인 중에 축적된 재산은 일단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분할해라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생활 중에 이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재산 형성에 그런 정도를 고려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전업주부라고 하시더라도 가사 노동을 네, 그간 해오셨고 그렇죠. 또 육아도 전담을 하셨을 거고 이런 부분 가정 내에서 기여한 부분들을 법원에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경제활동 밖에서의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소득을 벌어들인 기여와 동등하게 중요한 기여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님처럼 33년을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면서 모든 가사를 도맡아 하시면서 아이들까지 양육하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재산분할 5대5도 인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좀 위축돼 계신 게 아닌가. 네. 근데 실제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일단은 지금 이제 별다른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양료를 받으면서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 이 부분도 좀 걱정인 것 같아요. 네. 이혼 소송을 지금 진행하게 되면 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부양료를 좀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양 의무가 있기 네, 때문에 네. 이혼 소송 중에도 만약에 배우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부양료를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에서는 임시생활비 지급 명령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얘기를 주셨는데 이제 5년 전부터 약간 이제 시댁에다 이혼을 통보해가지고 네. 이제 그 경조사에 이제 본인이 참여를 안 했는데 네. 이 부분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재산 분할은 무조건 혼인 기간 중에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재산에 대한 기여도이기 때문에 경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부부는 뭐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그런 부분을 따질 때 네. 일부의 어떤 참고사항 정도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재산 분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 전혀 아닙니다. 네, 이 부분 두 가지에 있어서는 지금 좀 마음이 조금 네. 더 좀 편해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제 남편분 명의로 돼 있어요. 네. 아파트를 좀 마음대로 팔아치울까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 네. 이것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뭐 이혼 소송을 예정을 하고 계시거나 이혼 소송 중이시라고 하면 이제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소송 이 소송을 진행을 하시면서 처분 금지,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아파트가 이제 먼저 처분을 해버리면은 이제 그걸 또 가액으로 뭐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또 아파트의 경우에는 계속 시가가 오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미리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뭐 그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들으면서도 나도 이제 좀 저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됐는데 네. 좀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연을 상담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부부는 무조건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이게 법에 규정된 의무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어떤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좀 반드시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부분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를 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비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 하면 그런 부분들 좀 중단한 시점이나 액수나 요구했는데 뭐 묵살당했던 그런 뭐 메시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그 증거들을 좀 미리 확보를 해두셔가지고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툼이 있을 때는 증거 싸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또 드리면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메일 사연은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20년간 알고 지낸 동생에게 1,000만 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근데 100만 원만 갚고는 자꾸 연락도 안 받고 돈을 안 갚더라고요.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하게 됐어요. 저에게 원금과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도 사정을 봐달라면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통장까지 압류해서 어느 정도를 가져왔는데 아직도 갚아야 할 돈이 이자 포함해 1,000만 원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동생이 연락을 받지 않고 전화번호도 바꾼 것 같더라고요. 압류된 통장은 사용하지도 않고요. 그러던 중 건너 아는 사람이 그 동생 아내와 아는 사이여서 연락처를 전달받았습니다. 동생 아내에게 전화해서 동생 행방을 물었더니 지방에 일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나에게 갚아야 할 돈이 이 정도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 또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뒀습니다. 동생 아내는 모르는 눈치였는데요. 며칠 뒤 그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왜 아내에게 연락했냐며 따지면서 저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고 뭐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 동생이 아내 몰래 갖고 있던 빚이 상당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러게 왜 돈을 갚지 않았냐, 연락이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는데요. 동생은 자신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말했으니 제가 불법 추심을 했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요. 제가 동생 아내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불법 추심에 해당이 되나요? 지금 이제 좀 당황을 하신 것 같아요. 연락이 네. 안 돼서 어떻게든 네. 연락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내분에게까지 연락을 하게 됐는데,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소송을 통해서 이제 승소 판결이 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이제 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의 압류, 뭐 재산은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통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재산을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압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채무자가 은행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3 채무자에게 추심을 해서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채무자가 만약에 근로소득자다 그러면은 뭐 월급을 압류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연락을 아예 차단해 버렸으니까 이제 어찌어찌해서 이제 행방을 알기 위해서 이 가족한테 이제 좀 물어보게 됐는데, 이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좀 뭐 부적법했던 걸까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법의 법률 제8조의 3 1항을 보시면은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뭐 이런 말 같은 것을 전달해서는 안 네.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네. 채무자의 소재나 네.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에는 불법 추심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뭐 채무 사실을 알린 자체 행위는 불법 추심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아닌가요? 채무 사실을 알렸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다르고요. 네. 연락한 거랑 네. 또 이 채무 사실을 알린 게 좀 두 가지가 네, 다르군요. 맞습니다. 채무자가 어디 있는지 전화번호를 뭐 알려달라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채무자가 나한테 빚이 얼만큼 있다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은 또 법률에는 관계인이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법률이라는 것이 뭐 금융기관이나 채권 추심회사 같은 어떤 추심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관에 조금 엄격하게 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간에는 이제 그보다 뭐 엄격하게 적용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데 만약에 가족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면서 압박을 가하려고 했다라는 그 의도가 인정이 되면 불법 추심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만약에 불법 추심에 해당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제 불법 추심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수준은 아니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행위가 막 악의적이고 계속 반복적이었다, 지속적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충분히 실형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이제 법원에서는 불법 추심의 정도나 횟수, 그다음에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서 형사처벌 수위를 고려하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채무 사실이 알려져서 나 이혼할지도 모르겠어, 막 이렇게 네. 지금 호소를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뭐 처벌 수위에 좀 더 반영이 되기도 하나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형사처벌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을 할 때 이제 피해자의 심리적인 고통을 고려하게 되는데 불법 추심 사실이 인정이 되고 만약에 이혼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인정이 된다면 처벌 수위가 그게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 그 보통은 이제 채무자들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분들은 너무너무 답답할 것 네.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럴 때는 좀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하는지 네. 그 부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분도 그렇고 그런 어떤 압박을 하려는 의도는 없으셨던 거는 같아요. 그냥 이제 그래서 답답하고 네. 연락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네. 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렇게 크게 심각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요 정도만 네. 봤을 때는 그래도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연락, 방문을 하거나 뭐 제3자에게 채무자의 행방 요거 묻는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채무 내용을 이렇게 알리면서 네. 압박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채무자의 어떤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 같은 것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연락처와 소재를 묻는 것과 채무 사실을 알리면서 압박하는 것은 좀 행위가 네, 다르다. 이 맞습니다.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유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들어오고 있는데요.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